안녕하세요. 저는 아기 새가 처음 알을 깨고 밖으로 나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다쳤던 저의 마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한 남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모든 마음을 다 주었지만 배신을 당했고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상실감이 너무 커 오랫동안 세상에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저를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던 여러 사람들로 인해 지금은 조금씩 한 걸음씩 세상을 향해 내디디려고 용기를 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힘들었던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지금보다 용기가 더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20살 딱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이혼을 선언하셨어요. 처음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부모님이 장난치는 줄로만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은 너무나도 진심이셨어요. 제가 생각한 저희 집은 화목한 집이었어요. 언제나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부모님은 다정하시고 서로 위해 주시고 제 앞에서 부모님이 언성 높여 싸우신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 자식인 저를 위한 거짓이었던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았던 부모님은 두 분 다 이혼을 하길 원했지만 저 때문에 선뜻 하기가 힘드셨대요. 어린 제가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를 받는 것이 싫으셨대요. 그래서 두 분은 제가 성인이 되면 이혼하기로 합의를 보셨고 제가 성인이 되기까지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어요. 저는 두 분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동안 충격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다 봐왔던 것들이 거짓일 것이라곤 전혀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한참을 생각하던 저는 부모님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서로 맞지 않은 두 사람이 저 때문에 억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어요. 지금도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이었는데 어렸을 때 경험했으면 아마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부모님은 이혼을 하시고 저희 세 가족은 모두 다 따로 살았지만 저는 여전히 부모님의 자식이기에 어머니 아버지의 집을 왔다 갔다 하며 평소처럼 지냈고 부모님 역시 저를 여전히 사랑해 주셨어요. 대학교에 입학한 저는 캠퍼스를 누리며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운명 같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군대를 다녀온 복학생이었는데 말만 복학생이지 재학생들보다 더 세련되고 멋졌어요. 그래서인지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저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때였어요. 카페에 간 저는 계산대에서 주문한 음료를 들고 막 돌아서는데 뒤에 있던 그 사람과 부딪히고 말았어요. 저는 들고 있던 음료를 그 사람에게 쏟았고 놀란 직원이 달려와 바닥에 흘린 음료를 정리해 주었어요. 저는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의 젖은 옷을 바라보며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은 저를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많이 놀랐죠? 미안해요. 제가 너무 가까이 있었나 봐요.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옷이 다 젖어서 어쩌죠? 괜찮아요. 뭐 얇은 옷이라 금방 마를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아까 주문한 음료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나요? 아, 네.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이요? 그 사람은 제가 쏟아서 버려진 음료까지 같이 주문해 주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한 잔을 건네주었어요. 아니,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제 잘못인데. 제가 사주고 싶어서 그래요. 다음에 기회 된다면 또 봐요. 고맙습니다. 그 사람의 선의에 어쩔 줄 몰라 서 있는 저에게 그 사람은 환하게 웃어주고는 카페를 나갔어요. 그런 그 사람의 뒷모습을 저는 멍하니 바라보았고요.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 그 사람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쳐다보고 있었죠. 학교로 간 저는 친구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참 얘기를 하고 있자니 모두들 그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그때 그곳에 자기가 있었어야 했다며
제게 부럽다고 말하며 야단법석을 떨더군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학식을 먹고 있는데 제 앞에 한 사람이 같이 앉아도 되냐며 자리에 앉았어요. 깜짝 놀라 쳐다보니 며칠 전 카페에서 부딪힌 바로 그 사람이었고 놀란 맘에 먹고 있던 숟가락을 가만히 들고 있었어요. 왜 안 먹어요? 네? 네, 먹어야죠. 부담스러우면 제가 다른 곳으로 갈까요? 아니요. 같이 먹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그 사람은 차츰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고 저희는 금세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저희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공감대가 있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도 저처럼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더라고요. 대화를 하다가 어쩌다 나온 얘기였지만 같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왠지 위로가 많이 되더군요. 게다가 남들에게 하기 어려운 그런 속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저희만의 비밀이 생긴 것 같아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요. 자연스레 둘이서 만나는 횟수도 시간도 많아지게 되면서 저희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어느새 뜨거운 사랑을 하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연인이 된 저희는 학교에서 늘 붙어 있었고 하루라도 연락을 안 하는 날이 없었어요. 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공유하다 보니 저의 행방을 그 사람에게, 저에게 그 사람의 행방을 묻는 사람들도 생길 정도가 되었죠. 저희는 정말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고 찰떡같이 붙어 지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저는 그 사람을 완전히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철석같이 믿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주위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너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네 애인 말이야, 영석이 오빠. 우리 오빠? 오빠가 왜? 지금 네 남친 소문이 안 좋아. 무슨 소문이길래 그래? 내가 진짜 너한테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정말 내가 총대 메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길래 그렇게 뜸을 들여? 네 남친 어장관리하는 여자들이 그렇게나 많대. 어장관리?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 맹추야, 그 오빠가 여러 여자들이랑 사귀지도 않으면서 애인인 것처럼 지내고 있다고. 에이, 나랑 사귀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지. 네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도 옆에 붙어있는 여자들이나 그걸 또 이용하고 있는 그 오빠나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장관리한다는 소문이 나지. 너 대처 잘해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어장관리인 것인지 아니면 몸에 배어있는 친절함인지 저는 그 사람의 그런 다정하고 친절한 모습에 반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나쁘게 보이다니 어떤 말이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늘 나에게 사랑한다고 먼저 말해주는 사람인데 나 말고 다른 여자들과도 그렇게 지낸다는 게 믿기질 않았어요. 혼자 끙끙 고민을 하다가 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그동안 제가 보고 겪었던 그 사람만을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를 믿어주기로 한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의 배려심과 친절함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의 인성이 못나 보였어요. 제가 봐온 내 남자의 모습은 그 소문과 전혀 맞지 않았고 오해가 불러일으킨 헛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저에게 친구들은 끊임없이 조언이랍시고 오지랖을 부리더군요. 저는 점점 그 이야기들이 듣기 싫어졌어요. 그럴수록 저는 그 사람에게 더욱더 빠졌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그 사람을 더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일종의 보호 본능이 발동된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제 사랑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져만 가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저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처음에 저는 제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몇 번을 되물었어요. 잠깐만, 오빠, 지금 뭐라고요? 우리 그만 만나자고.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 네가 잘못한 건 없어.
그런데 왜 갑자기 이래요?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해? 친구들이요? 무슨 말이야? 지금 내가 다른 여자들 어장관리하고 있다는 소문 났던데? 오빠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 그런데 넌 왜 친구들한테 그 얘기 듣고도 나에게 묻질 않아? 물어볼 게 없어서요. 오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네? 관심이 없다뇨? 내가 다른 여자들한테 친절해도, 그래서 어장관리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도 너는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건 내가 오빠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나는 너한테 그저 그런 사람들이랑 같은 거야. 그러니 내가 다른 여자들과 같이 있어도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고 질투라는 것도 못 느끼고.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오빠를 사랑하는데요. 아니, 나는 잘 모르겠다. 네가 나한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 그냥 우리 서로 좋은 감정이 남았을 때 그만두자. 오빠, 말도 안 돼. 이건 억지야. 그 사람은 저에게 얼토당토안한 핑계를 대며 이별을 통보하고는 가버렸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개뼈따구 같은 소리인지, 자신을 위한답시고 믿어준 저에게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 다른 여자와 같이 있어도 그런 소문이 나도 질투라는 것을 못 느끼는 사람 취급을 하다니. 저는 정말 억울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싫어졌다면 솔직하게 말하면 될 것을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한 말로 이별을 통보하다니, 정말 제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맞는 건지, 제가 지금껏 사랑했던 그 사람이 저런 쓰레기 같은 남자였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 번 전화를 해봤지만 그 사람은 저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대로 침대에 누워서는 몇 날 며칠을 보냈어요. 배가 고프지도 잠이 오지도 않았어요. 친구들에게서는 계속 연락이 왔지만 받고 싶지 않았어요. 한동안 제가 연락도 되지 않고 학교도 나오지 않으니 걱정이 됐던 친구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 친구는 저와 중학교 때부터 알게 된 제 자취방 비밀까지 공유하는 그런 절친이었어요. 그 친구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에도 저는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친구는 저에게 달려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냐며 물었어요. 저는 그 사람과의 이별에 대해서 친구에게 말해줬고,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답답하다며 팔짝 뛰었어요. 그러고는 저를 붙잡고 왜 그런 남자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누워있냐며 그 사람을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참을 그 사람 욕을 하던 친구는 저에게 빨리 기운을 차리라며 이렇게 누워있으면 저만 손해라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야, 이 멍충아. 너가 이렇게 송장처럼 지낼 때 그 새끼는 딴 년하고 놀고 있어. 정신 안 차릴래?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새끼는 너랑 헤어지고 아무렇지 않게 딴 년들이랑 놀고 있다고. 내가 저번에 말했지. 바보 등신아. 내가 그때 그 새끼는 아니라고 말했잖아. 그때는 내 말 안 듣더니 이게 다 무슨 꼴이야? 왜 네가 이렇게 누워있냐고, 속상하게. 정말이야? 그 말 확실해? 그래, 내 눈으로도 확인했고 다른 애들도 안 본 애들이 없어. 그 새끼 그거 다른 년들이랑 자유롭게 놀고 싶어서 너랑 헤어진 게 분명해. 사귀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너도 정신 좀 차리라고. 친구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하고서는 정신을 차리라며 제 몸을 흔들었어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저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다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들었어요. 저는 다시 자리에 누웠어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 친구의 이야기도 더 이상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런 제가 걱정이 된 친구는 집에 가지도 못하고 저의 옆에서 같이 있어 주었어요. 다음 날 저는 고소한 냄새에 눈을 떴어요. 어젯밤 제 옆을 지키고 있던 친구가 주방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런 저를 발견한 친구는 냄비에서 끓이고 있던 죽을 조금 떠서는 저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혹시나 뜨거울까봐 후후 불며 섞다가 저에게 한 숟갈 떠먹여 줬어요. 저는 죽을 한 모금 먹는데도 돌을 씹는 것처럼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다가 먹으니 목구멍으로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그런 저를 보던 친구는 눈물을 흘리더군요. 뭐라 말하고 싶은 얼굴이었지만 꾹 참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른 척 죽을 입에 떠넣었죠. 며칠 동안 저와 함께 해준 친구 덕분에 저는 기운을 빨리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에게 당한 배신감에 상처가 너무 컸지만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를 걱정해주는 친구 때문이라도 더더욱 저는 힘을 내야 했고 어느 정도 감정이 정리가 되었는지 아무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이별의 아픔을 이겨내고 있을 때 저는 또 다른 이별의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그것은 엄마와의 이별이었어요. 오랜만에 나선 친구들과의 꽃놀이 여행에서 엄마는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불행하게도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아빠, 거짓말이지. 나한테 뻥치는 거지. 미나야. 아니야, 아니라고. 엄마. 저는 전화기를 손에 들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빠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절규하며 울었고 그러다가 정신을 잠깐 잃었는지 눈을 떠보니 병실이었어요. 순간 어디인지 몰라 눈을 꿈뻑이고 있자니 곧 아빠 얼굴이 보이더군요. 악몽이기를, 내가 들은 소식이 모두 나쁜 꿈이기를 바랬지만 익숙한 아빠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모든 일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내가 왜 여기 있어? 미나야, 이제 정신이 드니? 윤석, 충격이 컸지? 네가 쓰러져서 아빠가 이리로 데리고 왔다. 엄마는? 저는 엄마를 찾았어요. 정신이 들자마자 엄마부터 찾는 저를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엄마의 빈소로 안내하더군요. 미나야, 예쁜 내 딸. 이렇게 저를 부르며 안아주던 엄마는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엄마를 부르며 울부짖었어요. 그런 저를 아버지는 안아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는 이렇게 서로 안아볼 일이 없었는데 소중한 엄마를 잃고 나서야 부녀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눈물을 쏟아낸 뒤 저는 상주복으로 갈아입고 아버지의 옆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손님들이 올 때마다 간신히 일어나 절을 하고 인사를 나누었어요. 3일 동안 무슨 정신으로 그곳에서 버텼는지 저도 알 수가 없었어요. 엄마의 마지막을 눈물로 보내드리고 저는 아버지의 집으로 갔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며 잘 간직하고 있다가 큰 일이 생기면 그때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저는 울부짖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얼마가 들던 엄마를 다시 살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고요. 어머니를 잃은 충격은 상당히 컸고 며칠을 울다가 자다가를 반복했어요. 그런 저 때문에 아버지는 회사에 휴가를 내시고는 어디에도 나가시지 못하고 제 곁을 지키고 계셨고요. 일어났니?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지. 여기 온 지 며칠 됐어요? 벌써 3일째야. 계속 그렇게만 있다가는 너마저 쓰러질 거야. 자, 조금이라도 좀 먹으렴. 아버지는 죽을 끓여와 저에게 먹여주었어요. 저는 억지로 몇 숟가락을 먹고는 그만 먹었어요. 아버지는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미나야, 정신을 차려야지. 너까지 이러면 아버지는 너무 속상하단다. 눈을 뜨고 있으면 엄마가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겨내야지. 네가 이러고 있으면 네 엄마도 하늘에서 힘드실 거야.
그건 알지만 그래도 너무 힘이 들어요. 당분간 아빠랑 같이 지내는 건 어떠니? 너 혼자 두기가 솔직히 겁이 나는구나.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만 있는 제가 계속 걱정이 됐는지 아버지의 집에서 당분간 같이 지내자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기로 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힘을 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때 저는 아버지의 집을 나와 제가 살고 있는 자취방으로 갔어요. 자취방에 도착했을 때 낯익은 한 사람이 문 앞에 서 있더군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저에게 이별을 통보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저를 보더니 저에게 다가왔고 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저는 그 사람의 손을 제 어깨에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뒤로 하고 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저에게 다가오지도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매몰차게 떠났으면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동정하러 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딴에는 저를 위로하려고 온 건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그를 마주친 게 그리 반갑지는 않았어요. 집으로 들어와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던 저는 그동안 집안일을 하지 않아 지저분한 집을 보고는 대청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소를 하면서 내 안의 슬픔도 분노도 같이 다 없어졌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죠. 집안을 어둡게 했던 커튼을 활짝 걷고 창문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먼지털이로 집안 곳곳을 털어내고 걸레를 빨아와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닦아냈습니다. 어둡고 지저분한 집이 조금씩 환하게 깨끗해지자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내친 김에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을 꺼내어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어요. 작년에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김장김치였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반찬이었거든요. 엄마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다른 김치는 못 먹어서 늘 집에 엄마 김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배가 고파서 만든 김치볶음밥을 한 숟가락 먹자마자 엄마 생각에 눈물이 나왔어요. 한참을 입에 밥을 물고 울음을 쏟아낸 뒤 눈물을 닦아냈어요. 이제는 울지 말아야지. 하늘에 있는 엄마가 웃으면서 지낼 수 있게 씩씩하게 사는 모습 보여줘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눈물을 꾹 참고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운 저는 설거지까지 해놓고 미용실에 가기 위해서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온 저는 아직까지도 집 앞에서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가만히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고 저는 이번에도 그 사람을 본 채 만 채 지나쳤죠.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시 그 사람과 인연이 닿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빠른 걸음으로 미용실에 도착한 저는 지금까지 길게 웨이브를 하고 다녔던 제 머리카락을 단발로 싹둑 잘랐어요. 여자들이 왜 실연을 당했을 때 머리를 자르는지 제가 잘라보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산뜻하게 머리를 자르고 새로운 스타일로 하고서 미용실에서 나온 저는 집 근처 마트에 들러 이것저것 샀어요. 그리고 맥주도 샀죠. 양손 가득히 짐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대체 왜 이러나 싶더군요. 저는 양손에 들고 있던 짐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여기서 뭐해? 너 기다렸어. 네가 나를 왜 기다려? 너희 어머니 소식 들었어. 너랑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 그만 돌아가줘. 저는 그를 외면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제 손목을 잡더니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뭐? 우리가 뭘 해?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니.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싫은 소리를 꽥 질러주려고 할 때 갑자기 그가 무릎을 꿇더군요. 예상하지 못한 모습에 깜짝 놀라 쳐다봤고요. 내가 정말 미친놈이었어. 미나야,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정말 잘할게. 제발 부탁이야.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에게 사정하는 그 사람.
헤어지고 나서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고 마음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 혼자 힘들어하는 걸 곁에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말도 하면서요.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느새 저도 눈물이 흘러내렸고 말도 못하고 서 있는 저를 그가 가만히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의 품 안에서 왠지 안심이 되었고 다시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그동안 괜찮은 척 했었지만 저 또한 외롭고 힘들었기에 그의 품 안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극적으로 저희는 다시 연인이 되었어요.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소문들, 다시는 그런 고통 주지 않겠다면서 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한 그 사람은 주변의 모든 여자들을 정리했고 어딜 가나 저와 함께 동행을 했죠. 저는 그 사람의 관심 속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지나간 상처 때문에 온전히 그를 믿을 수는 없었죠. 또다시 버림받게 된다면 견디지 못할 것 같았기에 늘 노심초사했어요. 다시 연인이 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고 있었고 게다가 아직 나이도 어렸기에 결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 결혼은 아직 이른 거 아니에요? 왜? 우리 20살 넘은 성인이잖아. 결혼 같은 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나이지. 학교 졸업도 해야 하고 오빠도 취업해야 하고. 나 올해 졸업반이잖아. 곧 면접 보러도 갈 거고. 취업은 걱정하지 마. 이력서 내면 나 오라는 데 많을걸? 세상을 많이 산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연애와 결혼은 완전히 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걸, 그리고 집안과 집안이 엮이는 일이라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에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도요. 저는 결혼은 좀 더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나 안 사랑해? 나는 이제 너 없이 안 돼. 너 없이 사는 내 인생은 상상이 안 된다고. 나도 그래요. 그런데 시간을 좀 줘요. 응? 원하는 답을 주지 않자 그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고 알겠다며 차갑게 말을 하더군요. 그 모습에 불안했지만 그렇다고 결혼하겠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절친에게 상의를 했어요. 도저히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랬더니 뭐? 결혼?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이 나이에 결혼을? 그래서 나도 안 된다고 했어. 근데 뭐? 안 된다고 했다며? 근데 뭐? 서운한 모양이야. 내가 싫다고 해서. 와, 수상해. 아무리 봐도 수상해. 너 혹시 엄마 유산 받은 거 얘기했어? 아니, 그런 말 안 했는데? 친구는 그 사람의 청혼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길길이 날뛰더군요. 제 생각처럼 나이도 어리고 직장도 없으면서 무슨 자신감으로 그러냐면서요. 대책 없는 놈이라면서 얼마나 욕을 하던지 뭔가 수상하다며 저에게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아니라고 그 사람을 옹호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던 어느 날 그와 저녁 약속이 되어 있어서 자주 가는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평소에 좋아하는 요리로 그 사람과 맛있게 먹는데 갑자기 와인을 한 잔 하자더라고요. 가볍게 한 잔 정도는 괜찮겠다는 생각에 편한 마음으로 음식을 즐기고 있는데 웨이터가 저희 자리로 케이크를 배달해 주더군요. 이게 뭔가 싶어 놀란 마음에 그 사람을 쳐다보니 예상을 했다는 듯이 자연스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오빠, 이게 다 뭐예요? 미나야, 나랑 결혼해 줄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무릎까지 꿇고 프로포즈를 하는 그 사람. 언제 온 건지 그 사람의 친구들도 몰려와서는 저희를 지켜보고 있더군요. 친구들은 기다렸다는 듯 환호를 했고 제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지를 받아들고 프로포즈를 받아줬어요.
그동안 결혼을 망설였던 마음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그 순간은 그 사람밖에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죠. 아버지께 결혼 소식을 전했더니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다고 걱정스런 말을 먼저 하셨어요. 절친도 뭔가 못마땅해 했지만 제가 결정을 내렸다는 걸 알고는 더 이상 말리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스몰 웨딩이 대세잖아요. 저도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기에 크고 화려하게 올리는 결혼식은 싫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하기로 하고 결혼식 준비를 했죠. 그 사람의 부모님도 아들의 이른 결혼에 걱정을 하시는 눈치였지만 저희가 좋다면 해도 된다는 분위기였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절친이 다른 꿍꿍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던 말들은 이미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고 없었고 내가 새로 이루게 될 핑크빛 앞날에 대한 기대와 로망만 잔뜩 있었죠. 그렇게 학교 생활과 결혼 준비로 분주할 때 제 핸드폰으로 의문의 문자가 한 통 왔어요. 결혼하자고 하니 그 사람이 네 남자 같지? 천만에. 문자를 보자마자 너무 황당했고 저는 그 사람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문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펄쩍 뛰더군요. 누가 장난을 친 것 같다면서 저에게 자기는 결백하다고 몇 번이나 말을 하는 모습에 알겠다고 하고선 넘어갔는데 왠지 찝찝한 기분이었어요. 전적이 없다면 모를까 한번 저를 배신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에 바로 의심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후에도 수상한 문자가 몇 번 더 왔다면 정말 작정하고 그 사람 뒷조사를 했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그런 문자가 안 오더군요. 그래서 저도 잘못 온 문자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결혼식 날짜는 금방 다가왔고 드디어 당일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함께 걸어갈 생각에 복잡한 기분이 드신다고 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이 자리에 엄마도 같이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래도 씩씩하게 결혼식 잘할 수 있지? 그럼 아빠. 하늘에서 우리 엄마 나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래. 결혼 축하한다. 우리 딸. 아버지와 얘기를 나누는 동안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걸 참아내느라 애먹었어요. 결혼식 당일이 되니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애써 공들여 한 화장이 지워질까봐 손부채질로 눈물을 말리느라 몇 번이나 눈을 깜빡였죠. 하늘에서 엄마가 보고 계실 테니 환하게 웃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환하게 웃었고요. 멋지게 신랑 예복을 입은 그 사람이 그런 저를 꽉 안아줬어요. 그리고 제 귓가에 작은 소리로 약속을 해줬고요. 오늘 우리 미나 정말 아름답다.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고 평생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응, 오빠 사랑해. 저희는 어느 누가 봐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신랑 신부였어요. 저도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날 그 결혼식은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그런 자리였죠. 그런데 몇십 분 뒤 그 결혼식장은 기쁨과 환희의 소리 대신 고함 소리와 비명 소리가 난무하게 됩니다. 모두 그 사람, 인간 같지도 않은 신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결혼식이 시작이 되고 신랑 입장과 함께 그 사람이 모두의 박수 소리 속에 입장했어요. 곧이어 신부 입장이 소개되고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심스레 식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저와 아버지를 쳐다봐주며 박수를 쳐줬고 제 눈에 들어온 절친 친구는 눈물까지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죠.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곧이어 그의 손을 잡고 주례석 앞에 섰어요.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몇 번이나 울컥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때마다 그 사람의 팔을 꼭 잡으며 겨우겨우 참아냈어요. 그렇게 결혼식은 마무리를 향해 달려갔고 모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었어요.
울음을 참아내며 순서대로 식을 진행하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 문득 신랑 측 하객 중에 한 명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결혼식이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울고 있는 한 여자. 멈추지 않는 눈물을 닦아내면서도 시선은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신랑이었어요.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심장은 기뻐서 뛰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으로 미친 듯이 뛰었고 당장 저 여자를 붙잡고 이 사람과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고 싶더군요. 하지만 마음과 달리 결혼식은 순서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많은 하객들이 참석한 그 자리에서 돌발 행동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결혼식부터 끝내자 마음을 먹고 사진 촬영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족 촬영이 끝나고 친구, 지인들과 함께 찍는 차례가 되었을 때 제 귓가에 웬 여자가 말을 걸더군요. 결혼 축하해요. 그런데 저기 울고 있는 여자 보여요? 왜 우는지 궁금하죠? 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쳐다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 들린 소리에 저는 경직이 되고 말았죠. 저 여자 당신 남편 애인이야. 몰랐지? 결혼식 내내 내 마음을 붙잡고 있던 불안감이 드디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어쩌면 내 속에 나는 직감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저 여자가 내 남자와 보통의 사이는 아닐 거라는 걸요. 결국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행동했죠. 긴 드레스를 끌고 여전히 눈물을 훔치고 있는 그 여자에게 바로 달려갔어요. 너 뭐야? 너 영석 씨랑 무슨 사이야?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더니 제 발로 쫓아왔네? 그래, 좋아. 내가 다 알려줄게. 저 남자, 내 남자야. 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놀라서 바로 달려와선 중재하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진짜 애인이라며 입을 계속 놀렸어요. 저는 눈이 뒤집힐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죠. 놔, 미친. 이거 안 놔? 영석씨, 나 도와줘.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앉아있어? 임자 있는 남자랑 바람난 주제. 임자? 헤이트? 그 여자는 제가 한 말에 발끈하더니 머리가 뽑히는데도 제 손을 뿌리치더군요. 그러고는 더 놀랄 얘기를 해줬어요. 임자 있는 남자랑 놀아난 건 너야. 너랑 다시 만날 때도 우리는 계속 사귀는 사이였다고. 뭐? 영석 씨가 너한테 왜 다시 만나자고 한 줄 알아? 너 니네 엄마 죽고 유산 받았지? 그거 탐나서 다시 만나자고 한 거라고. 너랑 결혼해서 유산 명의 넘기고 다시 나한테 온다고 했단 말이야. 상상도 못했던 말이 그 여자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엄마 유산이라니. 그걸 빼돌리려고 나랑 다시 만났다니. 너 조용히 못해? 미나야, 아니야. 오해야, 그건. 영석씨, 나 못 헤어져. 그냥 이참에 이 여자랑 끝내고 나한테 다시 와, 응? 이 여자가 못하는 소리가 없네. 너 조용히 안 해? 뭐야? 둘이 아는 사이 맞네? 그치? 감히 네가 나를 갖고 놀아? 네가 감히? 짝! 저는 그 인간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어요. 그 인간의 고개가 획 돌아가고 반지에 얼굴이 긁혀서 피가 맺히더군요. 분을 참을 수가 없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면서 서 있자니 곧이어 아버지가 오셔서 그 인간 멱살을 잡고 뒤흔들고 그의 부모님이 와서 아버지를 말리고 아주 결혼식이 시장판이 된 건 한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결혼식은 파토가 났습니다. 그날 그 인간이랑 모든 걸 끝냈어요. 식까지 올렸지만 결혼은 엎어졌고 계약되어 있던 모든 걸 취소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 부탁을 드려 그 인간을 기만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기만죄에 결혼준비 비용까지 손해배상하라고 했어요. 그 인간 고소장이 날아가니 저에게 전화를 해서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기도 안 차서 아직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저더러 오해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개소리 같아서 더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는 와중에 결혼식 촬영 때 저에게 귀뜸해준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 찾아봤는데 끝내 찾지는 못했어요. 제 생각엔 그 인간이랑 사귀던 여자의 지인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도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몰라요. 찾으면 정말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고 싶은데 말이죠. 그 일이 있고 저는 다시 집안에 칩거를 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속아 넘어간 저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원망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한번 배신 당했으면서 나쁜 남자라는 걸 겪어봤으면서 그 따뜻한 품에 또 넘어가다니. 잘못은 그 인간이 한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저 자신이 원망스러운 생각이 드는 건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집안에 틀어박혀 바깥에는 일절 나가지도 않는 저를 또 절친이 찾아와 돌봐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자주 찾아오셨고요. 저 때문에 아버지도 온 동네에 망신살이 뻗치셨을 텐데 죄송하다고 하니 사람들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 없어.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잊고 살 테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네 몸이나 돌봐. 알았지? 아빠, 고마워요. 아버지는 우는 저를 가만히 안아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저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 바로 우리 아버지겠죠? 그런 아버지의 관심 덕분에 지금 저는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다시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요. 어린 나이에 겪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그런 일을 겪었지만 이 또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는데 제가 무슨 수로 당해내겠어요. 그나마 혼인신고 전에 밝혀져서 다행이다 생각하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사람과 관계하려고 해요. 이제 더는 배신 같은 거 경험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